안녕하세요. 저 엔싱 대표 김혜연입니다. 저희 엔싱은 14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스파크랩 4기로 선정이 됐었던 14년도 하반기 회사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 IoT 기반의 스마트 화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IoT나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이터 기술들을 가지고 농업에서 식품이라는 산업의 밸류체인을 혁신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외부 환경이랑 완전히 차단된 이런 컨테이너라는 모듈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 환경을 식물들이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하고 고품질의 이런 먹거리들을 소비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요. 국내에서도 이제 농장을 확장을 하고 있고 이제 중동 지역 같은 좀 글로벌 시장에서도 저희 농장을 이제 도시마다 지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엔싱이라는 이름을 처음 지을 때는 IoT라는 기술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IoT가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거의 줄임말인데 저희는 수많은 사물들, number of things들을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서 새로운 사물, new thing으로 만드는 일을 해보자. 처음에 굉장히 좀 라이트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사실 또 이면에는 저희가 뭐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한국에서 그 인터넷 기업들이 N자로 시작하면 좀 흥한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N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IoT가 인터넷 오브 띵이니까 N띵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술 집약적인 어떤 인더스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식물을 하나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농업에 대한 기술들 그리고 이걸 대량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제조업에 대한 어떤 기술들 그 다음에 이걸 어떤 환경을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가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뭐 데이터부터 소프트웨어, 뭐 인공지능까지 이런 이제 기술들이 다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제품군이라기보다는 스마트 팜 그리고 그 안에서도 버티컬 팜이라는 분야, 그 산업 분야,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자체가 없던 산업이었어요. 그것들을 새로 이제 산업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사실 뭘 보고 배울 게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새로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되게 많았고 그러면서 이런 각각의 코어 기술들을 저희가 다 직접 개발을 해왔다는 그런 이제 맥락 자체가 다른 뭐랄까 그냥 차별화인 것 같고요. 왜냐면 차별화라는 게 여러 개 유사한 게 많은 것 중에 다른 게 이제 차별화인데 저희가 뭐 지금이야 뭐 조금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초기에는 뭐 거의 이제 다른 회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가 좀 차별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어떤 기업이나 다른 모델들이랑 좀 차별화를 한다면 우선 기존 산업 분야인 농업 분야라고 봤을 때는 농업은 1차 산업이잖아요. 수천 년 이상 큰 변화가 없던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농업은 저희가 보니까 외부 환경과 가장 크게 바인딩 되어 있는 산업인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오는 거고 해가 뜨면 뜨는 거고 안 뜨면 뭐 해 안 뜨는 거고 이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 외부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독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농장 안의 내부 환경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요. 그게 이제 그런 기존 농업과 큰 차이고 이런 뭐 스마트팜 그 중에서도 다른 버티컬 팜들과의 차이는 저희는 이 농장을 다른 어떤 건물 안이나 아니면 뭐 창고나 이런 곳에다가 넣은 게 아니고 컨테이너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규격화를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농장 자체도 대량 생산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작물들을 또 대량 생산하는 이런 이제 맥락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차별성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런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굉장히 유연하게 확장을 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환경 컨트롤은 딱 규격화돼 있다라는 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컨테이너를 어떻게 하다가 도입을 하게 됐냐. 참 많은 사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전에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긴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제품이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이 회사를 하기 전에 좀 큰 이런 스마트팜 지금 말하면 뭐 비닐하우스 같은 큰 농장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아니면 원격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너무 규모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을 그렇게 컨트롤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스마트 화분이라고 해서 하나의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제품으로 시작을 했고 또 이 제품을 하기 전에는 이제 이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어떤 식물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알아야 이 식물을 키우는 화분이던 농장이던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재배일지 같은 서비스를 저희가 회사 설립한 직후에 가장 만들었던 게 이 재배일지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계속 보면 이런 재배일지 서비스에서 데이터,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이제 농업으로 저희가 넘어오면서도 비닐하우스를 실제 한 500평 빌려가지고 그 안에 이 환경 모니터링 하는 센서라든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농장을 운영하는 이런 이제 테스트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실제 의미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 그 다음에 농장. 근데 농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뭐랄까요, 뭐 이과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공학적인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규격화해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농장도 마치 제품처럼 제품이 뭐 스펙이나 기능들이 들쭉날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규격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주변에서 그럼 어떤 게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 가장 적합한 소재가 컨테이너였었어요. 그리고 찾기도 쉬웠고 가격도 저렴했고 주변엔 워낙 많은 게 컨테이너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중국 컨테이너 또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컨테이너는 뭐 저희가 막 공장을 막 사서 농장을 그 안에 만들 돈이 없었어요. 컨테이너는 사실 중국 컨테이너를 몇 백만 원이면 사서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땅도 조그맣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컨테이너를 하나만 하면 물론 그 안에서 생산성이나 이런 건 주어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농업이라는 게 기존 농업은 농사를 지시는 분은 농사만 짓잖아요. 수확해서 팔죠. 그리고 그럼 그걸 식품회사든 유통회사든 아니면 뭐 레스토랑이든 개인이든 가서 그 다음에 뭐 손질을 하건 뭐 또 유통을 하건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만 보니까 결국 어떤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려면 그냥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마치 이제 레고 블록처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하나의 큰 사이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저희가 컨테이너를 처음에는 한 동, 막 프로토타입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동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는데, 작물을 키워서 생산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거를 그럼 막 포장도 해야 될 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딱 작물만 생산하는 컨테이너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농장에 이 수확해서 패키징 할 수 있는 이 작업 공간에 배송해야 되니까 임시 창고 같은 이런 창고에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모듈화가 가능한 그런 이제 그러니까 한 개의 컨테이너 팜이 아니고 큰 농장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구조를 만들었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컨테이너를 가지고 처음 농장을 만들 때만 해도 내부에 농업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전자회로를 개발하던 이 친구가 작물 재배용 LED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 모니터링 하는 센서는 그 전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물을 이제 직접 키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농업쪽 박사님들, 뭐 비료회사, 종자회사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키우는지를 배우고 하면서 그 기본적으로 작물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그런 뭐 방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말하자면 연구를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작물을 키울 때 보면, 그러니까 저희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농업은 환경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을 환경에 맞춥니다. 아니면 그 작물이 잘 되는 지역에서 그 계절에만 요 작물을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맛도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저희는 환경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이걸 작물이 원하는 환경을 맞추다 보니까 이 일종의 데이터셋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물 하나에도 굉장한 다양한 환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저희가 레시피라고 부르는데 데이터셋들을 다 이 특정하게 맞춰가지고, 또 재밌는 건 이 데이터들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딱 데이터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간의 어떤 연구 개발 기간 동안에 확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단순하게 정말 화초 키우듯이 농장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식으로 돼 있어요. 뭐 아니면 뭐 비유하자면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그전에는 그 사람의 어떤 경험과 능력과 지식과 그 다음에 환경에 맞춰서 작물의 퀄리티나 맛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됐다면, 지금은 사실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몰라도 간단히 트레이닝을 받고 원하는 작물에 원하는 데이터셋을 그냥 저희 플랫폼에서 클릭하면 그 환경에 맞춰주시죠. 그래서 작물이 커지는 그런 식으로까지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농업 관련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좀 발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은 저희가 그 혹시 채소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 브랜드를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왜냐면 커피는 스타벅스, 뭐 자동차는 현대차, 뭐 벤츠, 뭐 컴퓨터는 뭐 삼성 컴퓨터, 뭐 애플, 뭐 다 웬만한 공산품은 다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채소 중에, 농산물 중에 아는 브랜드 있어요? 없죠. 몇몇 있을 거예요. 뭐 델몬트 오렌지, 그죠? 제스프리 키위, 이런 몇몇은 있는데 특히나 신선 채소 중에는 아는 브랜드가 없어요. 상추, 깻잎, 고추 뭐 등등등. 근데 그 브랜드가 지금은 특정 농가 아니면은 지역 기반의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논산 딸기, 옛날에 뭐 중학교 때 보면 지역 특산물 해서 나주 배, 이천 쌀 이렇잖아요. 누가 어떻게 키웠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이 작물들은 거기서 원래 컸으니까, 그 기후가 이 작물이 맛있는 그 환경에 맞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기후가 바뀝니다. 그 원래 대구 사과, 그죠? 사과면 대구 아니면 경북 지방.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과가 진짜 저 또래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이 그 저 때만 해도 학교 다니면은 사과는 대구나 경북에서 나는 거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과 거의 대부분이 강원도 고산지대로 올라왔어요. 대구에서는 뭐가 열리죠? 지금 망고, 바나나, 뭐 파인애플 뭐 이런 거 키웁니다. 왜냐면 기후가 계속 뭐 기후 변화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사실 한 10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사과는 안 나올 수 있어요. 3% 넘어가면 없잖아요. 그럼 사과 못 먹어요. 아니면 그 더운 데서도 잘 자라는 사과 품종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전에 먹던 사과랑은 다른 사과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오히려 저희는 이 작물에 딱 맞는 환경, 아니면 작물이 어떤 특성을 발현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아니면 연구 개발해서 만드는 레시피도 있지만 이게 더 범용이 된다면 일단 그 특정한 어떤
맛이나 퀄리티나 향이나 뭐 이런 걸 나는 작물들을 안정적으로 계속 생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퀄리티가 균일해요. 생산량도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더 나중에는 이런 뭐 레시피 같은 걸 개발을 해서 일종의 브랜드를 그냥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채소 같은 게 브랜드가 안 되는 이유는 퀄리티나 가격이나 뭐 모든 것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브랜드라는 거를 인지하는 건 이 브랜드는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에 뭔가 뭐 기능들에 뭐 디자인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인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달라지면 그건 브랜드가 아니겠죠. 근데 채소 같은 게 과거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소를 가지고는 오히려 그런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겠다. 그리고 오히려 다양성을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거다. 왜냐면 외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엔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주변 환경과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하기 전에 이제 농업 회사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 경험을 좀 해보면서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가능성이 많다, 기회가 많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왜냐면 농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의식주 뭐 다 있지만 의식주가 가장 필수잖아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뭐 자동차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등등 필수적인 요소의 산업이 몇 개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뭐 다 모든 산업을 다 합쳐서 없으면 죽진 않아요, 사람이. 그죠? 뭐 의가 없으면 겨울에 얼어 죽긴 하겠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식은 하루만 한 끼만 굶어도 막 힘들잖아요. 그죠? 일주일 굶으면 죽을 거고. 근데 생각보다 그 농업 분야에 어떤 벤처나 스타트업이나 기술이나 서비스나 뭐가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네. 70대예요. 네. 정확히는 69점 몇 세고 작년이 올해가 70세예요. 평균 연령이 산업에. 그럼 그 산업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한 5년 전부터 보면 1년에 한 살씩 늘어요. 평균 연령이.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신규 젊은 세대 유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막 귀농, 귀촌 많이 있긴 한데 그런 게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온다는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는 거죠. 그 가서도 이제 정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백 하시는 분들 다 치면은 정말 몇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평균 연령이 70대인 산업은 반대로 뭐예요? 엄청나게 큰 기회가 있죠. 예, 안 먹고는 못 사는데 할 사람이 없네? 이거 엄청나게 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다 잘해요. 예. 왜냐면 농업 기술도 생각보다 높아요. 기본적인 그 연구 수준이나 인프라나 아니면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농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좋고요. 그다음에 제조업도 우리나라 좋죠.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뭐 IT 이쪽도 좋죠. 무엇보다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저희는 농업 쪽에서도 특히 아시아 시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야도 대부분이 그렇지만 아시아이 정말 큰데 한국의 어떤 국가 이미지도 아시아 쪽에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주변 시장 너무 크고요. 말이 안 되는 숫자로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제 경험들이 좀 연결이 되면서 농업이라는 산업에 제 백그라운드인 이런 IT가 붙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처음부터 그 IoT로 스마트 화분할 때부터, 그리고 그게 13년도, 14년도고, 그 다음에 16년도 정도부터 해서 이런 스마트 팜이라고 하는 인더스트리 그쪽을 했는데, 재밌는 건 뭐만 하면 다 처음이었어요. 이런 건 뭐 전례가 없어서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또 스타트업이고 저희가 막 농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고 하니까 투자를 또 받잖아요. 그러면 처음 계속 할 때마다
IoT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려야 되고, 그래서 사실 IR 트레시를 하면 거의 뭐랄까요, 그 강의였었어요. 예, IoT란 무엇인가부터. 또 농업이 되면서는 더 어려워요. 왜냐면 이분들이 일단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농업이란 산업 분야나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16년도 당시에. 그래서 거의 정말 강의였어요. 농업은 뭐고 작물을 키울 때는 뭐가 필요하고 얘네들은 뭐 어떻게 생산이 돼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판매가 되고 등등등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나름 이제 뭐 뿌듯하다거나 지금의 입장에는 지금 사실 인더스트리에서 농업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아 그래도 네 아주 좋은, 그러니까 남들보다 너무 빠르면 또 힘들잖아요. 근데 적당히 빠르면서 적당히 고생하면서 시장을 개척해 오니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런 스마트팜, 그 중에서도 버티컬팜이라고 하면 꽤 인지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규모의 어떤 그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스마트팜 관련한 뭐 스타트업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하는 게 되게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또 그 CS라고 그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거든요. 근데 거기에 농장이 나온 거죠. 저희가 출품한 게 농장이니까 그거 가지고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스타트업 중에는 처음으로 최고 혁신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고, CS 역사상으로도 농장이라는 게 그 상을 받은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정말 뭐 열고 있고, 그 후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잘 돼야 또 이 시장 자체가 살고, 또 잘 안 되면 안 될 겁니다. 아마 시장 뭐 다 투자부터 해서 이게 어려워지니까 다른 기업들도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뭐 스마트팜이라는 산업, 그리고 시장도 사실 이 스마트팜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뭔가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이 있고 농산물이 있잖아요. 농업은 산업이고 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건 농산물이죠. 우리가 먹는 쌀과 뭐 고기와 과일과 뭐 채소들, 그리고 이걸 만드는 생산 시설이 농장이죠. 그리고 스마트팜은 이 농장이 좀 더 스마트하게 바뀌는 걸 의미하는데, 이 작물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생산 시설이. 예를 들어서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뭐 과수원이 있고 이런 것처럼 작물이 나오는 그 작물에 따라서 생산 시설은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곡류 같은 이제 쌀이나 옥수수나 밀이나 뭐 콩이나 보리나 뭐 이런 이제 곡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과 비슷한 그 일반 바깥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지역이 대규모화되고 좀 자동화되고 아니면 그 환경을 뭐 예를 들어 막 인공위성으로 봐서 환경 분석하거나 예측해서 수확량을 예측하고 그럼 가격이 예측이 되고, 아니면 뭐 이제 자율주행 트랙터나 드론이나 이런 게 이제 이쪽에 부합되는 스마트팜의 형태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 곡류 같은 경우는 보관이 굉장히 오래돼요. 한 10년도 보관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퀄리티가 조금 이제 맛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0년 지난 쌀도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관이 되게 오래되고,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라고 해서 토마토나 딸기나 파프리카나 오이, 호박, 수박 이런 것처럼 과일을 먹는 채소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비닐하우스는 유리온실이 이미 한 200년 가까이 최적화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적합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좀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온실을 좀 더 자동 제어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스마트팜화가 되고 있고, 저희가 하는 분야는 이제 버티컬팜이라고 해서 신선한 채소류들, 뭐 잎을 먹는 이제 채소들, 그래서 레터스라고 하는 상추류, 허브류 뭐 등등 이제 이런 쪽인데, 이쪽은 아직까지 솔루션이 없었거든요. 다 손으로 막 이렇게 재배를 하는.
그런 거였고, 이런 버티컬팜은 사실 개념이 생긴 게 한 10년 조금 넘은 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기술 인프라가 있잖아요. 뭐 LED의 가격도 싸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업의 인프라, 뭐 IoT 기술 같은 것도 이제 필요했었고, 그게 나온 거는 사실 IoT가 나온 게 한 2012년, 3년, 4년 뭐 이렇게 되니까 한 10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막 코로나라든지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스마트팜의 가능성은 완전히, 제가 인지하기로는 상한선이 없이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야별로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중동 시장에 진출하게 된 거는 저희가 중동을 타겟으로 저희가 설정하진 않았어요. 버티컬 팜이라는 형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라는 형태가 글로벌 시장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 기후 관계없이 사실 컨테이너는 전 세계에 다 가잖아요. 무역할 때의 기본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로 하고 나서 전 세계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형태로 개발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신호가 먼저 잡힌 게 중동이었어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기업들, 아니면 중동에 뭔가 네트워크 있는 뭐 한국의 회사나 전 세계의 뭐 어떤 회사들에서 저희 회사에 연락이 먼저 왔어요. 중동에 가자. 중동에 와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동에서 굉장히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동 현지에 그런 수요가 있는, 이걸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의지가 있는 파트너랑 연결이 됐고, 그리고 나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저희가 컨테이너를 가지고 농장을 만들어서 국내에서도 거의 이제 파일럿 수준으로 농장을 돌리고 있을 때 중동 파트너가 연결이 됐죠. 그리고 나서 중동에서도 그 파트너가 이제 저희 농장 한국에 와서도 이제 다 보고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죠. 다 좋은데 중동에서 해봤어?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래 작물도 잘 크고 농장 잘 돌아가는데 중동은 엄청 덥고 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이러는데 잘 커? 키워봤어? 안 키워봤죠. 될 거야. 되게 만들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막 건축물의 형태고 막 이런 경우였으면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러면 컨테이너를 딱 2동만 갖다가 한여름에 해보자.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가격도 딱 그냥 원가로 줄게. 해서 해보자. 해서 그걸 했어요. 그게 이제 19년도 여름이에요. 19년도 여름에 하고 작물이 잘 컸어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POC라고 해서, 그건 단순히 딱 제품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일종의 농장, 그 생산 시설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2동 해서 잘 되니, 그리고 딱 한 사이클을 해본 거잖아요. 그 이제 POC라고 해서 실증 사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1년 동안 운영이 잘 되는지를 보는, 그걸 이제 2020년 2월부터 저희가 또 농장을 구축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한 거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2월이지 않습니까? 그제 뭐가 됐죠? 코로나 상황이 터진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그 미국 같은 데는 이런 버티컬팜의 형태가 대부분이 창고형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자본의 조달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희 어떤 경쟁사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주로 미국 회사들인데, 한 2, 3년 전부터 해가지고 그 회사들은 최소 1,000억에서 한 4,000억까지 펀딩을 받았거든요. 밸류가 아니고 투자 금액이. 그 회사들이 저희보다 오히려 먼저 막 중동 시장 진출한다, 막 그 중동의 항공사랑 같이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세계 최대 이 버티컬팜을 만들 거다, 막 이런 발표를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저희는 계속 농장이 운영됐어요. 네, 1년 동안, 작년에도. 근데 이 회사들은 다
홀드됐죠. 그냥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 현지에서 최소한 시간을 1년을 줄인 것 같고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리고 그쪽에서 좀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운영된 게 거의 뭐 저희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속도라든지 실제 이런 기술이라든지 작물이 잘 재배가 되고 심지어 저희는 그런 아주 좋은 곳에 작물들을 현지에서 공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훨씬 더 커진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더 좀 큰 농장들을 중동에 계속해서 확장하는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종으로는 저희가 적어도 한 5년 정도의 시간 안에 중동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한 뭐 80에서 90% 이상 농산물을 다 수입해 오거든요. 근데 현지에서 적어도 그 사람들이 먹을 식량의 한 30%, 그러니까 신선채소 쪽에서는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그 중동 지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농장을 구축을 하는 게 저희 어떤 목표입니다. 사실 제가 뭐 아직 확실히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나 뭐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정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농업과 IoT 분야랑은 사실 관계가 없이 어떤 국가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뭔가 현지에서 그 컨트롤 가능한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는 그 현지의 어떤 시장 그리고 파트너사를, 아주 좋은 파트너사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참 알 수 없지만 그 타이밍이란 게 사람과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시장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전제 하에 그게 많이, 그래서 저희는 약간 저희가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저희가 막 시장을 타겟해서 진출하기보다는 강제 진출이란 걸 선호해요. 현지에서 저희를 끌고 갈 수 있게 알려야 되고, 찾아오게 만드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